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6월 초 시작된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난 건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석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서 이 홍콩 정세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중국 중앙정부가 람 장관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홍콩의 풍파가 이미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를 이끄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이 정세 안정과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며 이 람 장관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네, 내년 3월에 람 장관이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시 주석의 발언을 보니까 람 장관을 계속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같네요. 네, 일단 표현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지를 가장한 책임 지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의미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일 시위대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의 홍콩 사무실을 습격한 직후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책성 회동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홍콩의 풍파가 이미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한 것은 왜 5개월째 사태를 지속시키느냐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마치 이를 뒷받침하듯 곧이어서 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홍콩의 광범위한 민중의 복지를 수호하는 것이니 절대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면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사중전회 직후 발표한 공보에서 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서 특별행정부의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완비할 것이라고 밝힌 후 본격적으로 이 중국의 어떤 간섭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 논란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이렇게 특별 당부까지 더했기 때문에 얼마나 홍콩 상황이 더 심각해질지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점거 40주년을 맞아서 반미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은 1979년 이란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날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대미 항전을 다짐하는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반미 문구가 적힌 팻말 등을 들고 도로를 행진하면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 구호를 외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닮은 허수아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밟고 불에 태우기도 했는데요. 이 현재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 차원에서 국영 TV를 통해서 시위 장면을 방영하는 등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미 집회를 좀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이 1979년 2월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그 전에 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이때 이 팔레비 왕이 이제 국외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물론 명분은 본인의 신병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란에서는 이 팔레비 왕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이란으로 송환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11월 4일에 이 강경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담을 넘어서 순식간에 공간을 점거하고 이 미처 피하지 못한 외교관과 직원 등 미국인 52명을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이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1980년 미국이 이란과 단교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래된 적대 관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도 같은 날 이란에 대한 또 다른 제재를 단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날 미국 재무부가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과 그 측근 등 정권 핵심 인사 9명과 기관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을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란과의 관계를 항상 말씀드릴 때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또 자리프 외무장관은 그래도 대화를 좀 하고자 하는 중도 온건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야톨라를 위시한 그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대미 강경파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국무부는 10여 년 전에 실종된 전직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 로버트 레빈슨과 이 사업가인 시아마크 나마지 등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구금 장소를 파악하고 또 송환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2억 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사실 이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내부적으로 이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런 자극들을 좀 줘서 이란 내부를 좀 흔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중남미 소식입니다. 엘살바도르와 베네수엘라가 서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면서 대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엘살바도르와 베네수엘라가 서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했는데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전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 나라 외교관들은 48시간 이내에 떠나라면서 추방 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보복하듯 다음 날 베네수엘라 정부도 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 외교 정책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 성명과 함께 이 엘살바도르 외교관들에게 이틀 안에 자국의 수도인 카라카스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엘살바도르가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뭔가요? 이 엘살바도르 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대규모의 이민 행렬인 캐러밴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네. 그래서 원래 수억 달러의 미국 원조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캐러밴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원조를 중단하자 상당히 경제가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외교관 추방 조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취임한 기업가 출신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 첫째 주에 트위터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경질하고 언론은 필요치 않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지난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에 지원할 계획이던 중미 원조금 중에서 약 494억 원을 마두로 정권에 맞서고 있는 베네수엘라 야당 세력의 급여와 또 통신 장비 등 지원 명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나라에 들어와야 될 원조금이 베네수엘라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쪽으로 돈이 빠지는 것 때문에 네. 이들 나라에서는 상당히 베네수엘라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원조금이 사실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왜 그 캐러밴이 멈추지 않느냐. 이 돈이 사실은 아래쪽, 그러니까 국민들을 조금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원조금은 기득권 세력, 또 정치인들이 나눠 갖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실제로 그 효과가 미치는 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섬 지역에 과밀 수용된 난민을 본토로 대규모로 이송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네요. 네, 최근 그리스 에게해 동쪽 섬에 머물던 난민들을 이 그리스 본토로 대거 이송하면서 이 본토에서 난민들의 이주를 반대하는 시위와 또 이에 대한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린 건데요. 그리스 섬에 수용된 난민이 지난 4월 14,000여 명에서
이 최근 5개월 동안 35,000명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요. 캠프 내 위생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화재가 발생해서 난민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리스 당국은 이 섬 수용자 10,000명을 본토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지난달 말부터 이 난민들을 본토로 이송하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이 그리스가 지난 7월에 이 우파 성향의 이 총리가 탄생을 하면서 망명 절차를 상당히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잦은 고장과 사고가 나고 있죠.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이 미국 승무원연합이 탑승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또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원인으로 잇따라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숨지는 참사가 나면서 현재는요 1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보잉 측이 지난달 23일 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항공 당국의 운항 재개 승인이 연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말이 지나면 다시 이 기종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미리 예고를 한 거죠. 또 지난달 28일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사 CEO가 다시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했다. 그래서 737 맥스가 운항에 복귀한다면 아마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항공기의 안전에 대해서 승객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 항공기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승무원들 역시도 자신의 어떤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항공사 승무원 노조의 연합대격인 프로승무원연합의 로리 바사니 회장이 지난달 30일자로 이 뮬렌버그 보잉 CEO에게 미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28,000명의 승무원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항공기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또 다른 비극을 피하려고 최고의 안전 기준을 요구한다고 서한을 보낸 겁니다. 이 승무원들의 보잉에 대한 공포가 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737 맥스 이전 모델인 737NG 기종에서도 최근에 동체 균열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737NG가 9대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기종은 보통 5시간 이내에 단거리에 적합해서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참고로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이 보유 중인 항공기 각각 45대와 26대가 모두 보잉 737NG 계열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31대, 진에어 22대, 이타항공 21대 모두 적지 않은 737NG 계열의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잉 737 시리즈는 1965년 처음 나온 이후 새로운 버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7,000대 가량이 운항 중에 있는데요. 가장 많은 대수가 운항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위협도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